네, 오늘 저녁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네. 아우, 다행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사실은 날씨도 따뜻했으면 좋은데 너무 춥고 또 식사하시고 댁에 들어가셔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열정이 느껴져요. 저는 사실은 열정 있는 분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주 행복한 90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QM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많이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 얘기 이렇게 뭐 필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그냥 의자에 그냥 편안하게 기대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기대시고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그냥 취하십시오. 예. 그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만방자한 자세 취하셔도 됩니다. 예.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시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는 편안한 자세에서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 하나 더 열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작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 분이 학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여기서 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작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요 있죠, 요거. 입. 예, 요 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좀 여셔도 됩니다. 이 시간에.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 드릴 때 그냥 편안하게 틀려도 되니까 틀린다고 절대로 안 때립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말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입을 열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네. 입을 어떻게 여시냐면 입을 여는 모양으로 우리가 나불나불 하죠? 네, 나불나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불나불. 네, 손도 하셔야죠. 시작. 나불나불. 예, 좋습니다. 나불나불 잘하시는 분들 나가 끝날 때쯤에 아마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잘하시는 분들 뽑아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몇 분 상품 받으실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두 손으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불나불을. 예, 몇 분 계셨는데, 예,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벌써 한 19년 됐네요. 제가 의사가 된 지. 네,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19년 되면 제 나이 대충 나오죠. 대충 나오죠. 네. 저희 애가 요번 내일 모레 수능 봅니다. 네. 이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동안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제 이름이 이동환이거든요. 제 이름을 기억하시기가 쉽죠? 예, 제 이름이 이동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19년 중에서 최근에 한 8년 정도를 만성피로 전문 클리닉을 계속 운영해 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들 거기서 우리가 인생에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얘기 시작하기 전에요. 좀 기분도 풀 겸 제가 멋진 동영상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스포츠 선수들이 사실 보면 스포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짜릿한 희열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많은 장면 중에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스포츠 선수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인데. 그렇습니다. 타이거 우즈예요. 타이거 우즈의 짜릿한 장면을 한번 보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광고 장면인데요. 연출된 장면은 아닙니다. 실제 경기 중에 있었던 장면을 그냥 따다가 바로 그냥 광고로 썼어요. 나이키에서.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장면 중에 보면 나이키를 광고하는 기가 막힌 요소가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아마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딱 보셨을 때 타이거 우즈의 그 장면이 딱 잡힐 때 뭐가 보였죠? 모자에 있는 나이키 마크와 가슴 티셔츠에 있는 마이크 보셨죠? 지금 나불나불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저기 굉장히 강력하십니다. 지금. 네, 아까 두 손으로 하셨어요. 이거. 네. 그 다음에 공이 굴러가는 모양을 보세요. 쉬는 모양이 뭐 같죠? 나이키 로고하고 너무 비슷하게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떨어지면 아무런 재미가 없죠.
한 0.5초 정도 잠깐 멈추는 순간에 나이키의 로고가 선명하게 잡히면서 그냥 떨어지면 그게 안 보일 텐데 멈췄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냥 가져다 썼어요. 타이거 우즈는 광고에 출연도 안 했어요. 경기만 하고 그 장면 그냥 갖다 쓰는 거 허락해주고 얼마를 받았을까요? 네,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저 내 돈 쓰는 것도 아닌데 한번 써보시죠. 네. 네? 100억.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조금 더. 200억을 받았어요. 타이거 우즈가. 광고비로. 대단하죠? 저는 이 장면이 사실 타이거 우즈의 전성기 때를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타이거 우즈는 뭔가를 당겨내는 힘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잠깐 들 때가 있어요. 경기 중에도 눈빛을 보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힘이냐면 의지의 힘, 마음의 힘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타이거 우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연습하고 훨씬 더 노력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프로 선수들 중에. 그래도 이런 행운은 이런 사람이 당긴다는 거죠. 200억의 행운은. 자,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껴왔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발견합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증명하는 실험이에요. 그 실험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모난 상자가 있죠. 상자 가운데에 로봇을 뒀어요. 로봇을 두고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면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이 안에서 굉장히 무작위로 움직였죠. 이렇게 10분 동안 동선을 체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조건을 좀 달리 했더니 희한하게도 이 로봇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로봇이 한쪽으로만 움직입니다. 한쪽으로만. 마치 뭔가에 딸려온 것처럼. 이 실험의 조건은요. 이 바깥에다 뭘 뒀냐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병아리 한 마리를 뒀어요. 그런데 이 병아리는 그냥 병아리가 아닙니다. 조류가 아래에서 탁 깨어날 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을 자기의 어미로 인식하는 그러한 생물학적 임프린팅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각인이라고 그러죠. 각인.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이 프랑스에 있는 의사들이 이 실험을 하면서 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순간에 로봇을 보여준 거예요. 이 로봇을. 그렇게 해서 이 병아리한테 이 로봇이 자기 어미인 것처럼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당겨졌어요. 자, 저는 이 실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너무나도 이 신기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인시키지 않은 일반 병아리를 가지고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각인시킨 병아리를 가지고 여러 마리를 가지고 했더니 약 71%에서 이렇게 당겨졌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2002년도 9월 1일자 초심리학 학술 잡지에 실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 나는 이 실험을 보고 믿음이 간다. 아, 정말 그럴 수 있다.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나는 믿겠다. 나는 이게 믿어진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집단입니다, 지금. 네, 아주 우수한 집단이고 정답도 잘 나오는 집단이에요, 여기가 지금. 네. 나는 아무리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어떻게 무생물인 로봇을 끌어당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안 때립니다. 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들기 귀찮다. 네, 귀찮다 하니까 한 번 드시네요. 그때는 안 귀찮으셨어요? 손 드는 거? 네. 자, 그런데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양자 물리학자들은요, 이 실험의 결과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양자 물리학 차원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양자의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있고 당기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 세계 속에서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많은 환자들의 마음 속에 몸에 면역이 있듯이 마음에도 면역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면역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의 면역을 길러주고 마음의 힘을 길러서 스트레스를 이기게끔 도와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잘 길러주면 타이거우즈처럼 자기가 힘을 가지고 원하는 일을 단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마음의 면역과 힘을 길러주는 것들을 잘 모아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QM이라는 거예요. QHEM.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그래서 제목을 보면 HE가 뭐냐면 휴먼 에너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마음의 힘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매니지먼트죠. 근데 앞에 Q가 붙었어요. Q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얌전한 뜻의 퀀텀, 휴먼 에너지 매니지먼트, 바로 QM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책이 이제 사실 QM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제 강의를 한 2, 3년 전부터 꾸준히 많은 단체나 기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QM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책이 이번에 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로봇의 마음을 훔친 병아리입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제가 저희 환자들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행복의 세 가지 열쇠를 드릴 겁니다. 마지막 30분에 드릴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열쇠를 가져가시면 오늘 저녁부터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뜰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 열쇠를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주머니에 다 챙겨 가실 거죠? 네. 세 가지 열쇠. 열쇠고리 다 준비하셨어요? 네. 세 가지 열쇠 오늘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뇌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뇌는 어떻게 생겼어요? 호두처럼 생겼죠. 네, 여기 강력한 후보 한 분 또 나오고 계세요. 네. 강력한 후보가 한 분 나옵니다. 호두처럼 생겼는데요. 뇌의 무게는 한 1.4kg 정도 되고요. 약 280억 개 정도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컴퓨터입니다. 하나하나가.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그래서 0.02초 만에 수십만의 다른 신경세포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대단한 컴퓨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이 뇌에 이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약 큰 빌딩 2개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놀랍죠? 내가 이런 걸 달고 다니다니. 놀랍습니다. 다들 놀라고 계신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과연, 우리 뇌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쉽습니다. 제가 다음 그림에 동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동전을 딱 제가 0.5초에서 1초만 보여드릴게요. 1초만. 딱 보자마자 몇 개인지 맞추시는 거예요. 요거 상품 나갑니다. 요거 나갑니다. 네. 준비되셨죠? 잘 보세요. 몇 개인지. 자, 몇 개예요? 네, 쉽죠? 네, 참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아직은 뭐 쉽죠. 숫자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자, 몇 개죠? 네, 뭐 정답이 잘 나와요. 이 정도까지야. 뭐 다음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몇 개, 이번에 큰 소리로 대답하시는 분, 제일 먼저 대답하시는 분. 네. 자, 몇 개죠? 네, 손을 드셨기 때문에 제가 저분한테 바로 드립니다. 제가 지금 글로 갈게요. 아니면 나오실래요? 잠깐만, 이쪽으로. 네. 제가 준비한 상품은요,
그러니까 2억 원짜리 복권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혹시 당첨이 되면 네. 몇 대 몇으로? 모른 척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쉽습니다. 이번에 한번 잘 보세요. 몇 개인지 잘 보십시오. 네. 자. 7개. 아, 대부분이 7개를 좀 선택하셨어요. 혹시 나는 8개 같다 하시는 분? 없어요? 8개 같다 했는데 맞으면 바로 나가는데 상품. 네, 좋습니다. 사실 7개 맞고요. 여기 계신 분들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서부터 모든 단체가 여기서부터 6개, 8개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예, 뇌가.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번엔 더 좀 어려워집니다. 자, 보세요. 자, 몇 개일까요? 9개. 여기도 쉽네. 9개 맞아요, 다? 네. 10개 없어요, 10개? 오늘 진짜 굉장한 분들이 선택해 오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엔 정말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자. 11개 맞으면 제가 드릴 건데 틀렸어요. 12개입니다. 12개를 제일 처음에 누가 딱 불러줬으면 내가 바로 상품 나가는데 아쉽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냥 찍으세요. 모르면 그냥 찍으세요, 그냥. 예. 자. 15개 당첨!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요번에는 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쭐게요. 몇 대 몇? 당첨되면 몇 대 몇 저하고? 7대 3. 7대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5개를 맞추셨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다 찍으셨죠? 네. 9개까지 정답 나왔죠? 네. 사실은 이게 7개까지가 보통 맞추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매직 넘버 7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뇌가 한 7개 정도의 숫자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초 동안에. 근데 아까 얘기할 때는 굉장히 뇌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면 거기에 대한 과정이 있어요. 우리 뇌는 1초에 한 2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습니다. 이 정보는 뭘 통해서 받냐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오감이죠. 맛보고 감각. 내 지금 앉아 계신 그 엉덩이 느낌. 이거 다 감각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초에 한 200만 비트 정도의 정보를 몸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식은 겨우 134비트만 해요. 200만 비트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용량인지 아세요? 단어로 따지면 한 5만 단어. 한 5만 단어의 정보가 뇌로 1초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식은 134비트. 이것이 바로 한 7개 정도. 한눈에 보는 정도의, 그 정도의 정보를 겨우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는요, 이게 있어요. 필터링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200만 비트 중에서 134비트면 도대체 몇 프로인가요? 0.01%도 안 되죠. 굉장히 적은 정도의 정보만을 제가 의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적은 요걸 가지고 134비트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나의 마음을 만들어요. 나의 감정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 표상책이라고 하는 internal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하는 용어로 심리학적 용어인데 보시면 겨우 요걸 가지고 나의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식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된다. 사람들은 내가 필터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필터링이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딸내미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딸내미 방에 들어가면요. 우리 아들은 내일 모레 수능 보는 우리 아들은 방 정리를 잘해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방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어요. 막 방이.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막 찾아요. 뭐 준비물 찾는데 막 복잡하니까 막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막 찾는데 못 찾아.
급하니까 맨날 엄마를 불러요. 엄마 불러요. 그럼 엄마가 딱 가서 뭐 찾니? 물어보고 엄마가 딱 가면 한눈에 바로 찾아요. 그냥 딱 찾아요. 그러면서 맨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이 앞에 있는 걸 맨날 못 찾냐고 뭐라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럼 제가 그때 엄마한테 딱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유진이하고 당신은 필터링이 달라. 필터링이 달라. 그 아이한테는요, 200만 비트의 정보가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 134비트 중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앞에 있어도. 필터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굉장히 소통이 편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직원들 또는 뭐 많은 분들이랑 대화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잘못 알아듣죠? 네. 저도 직원들이랑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필터링이 달라요. 필터링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뇌의 특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는요, 받고 싶은 사람 없죠? 네, 안 받고 싶죠? 그런데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신 어디에 있냐면요, 양쪽 신장 콩팥 바로 위에 있어요.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해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좀 생소하시죠?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신. 네, 부신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르몬이 여기서 막 나와요. 부신 피질 호르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아드레날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호르몬이 막 나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호르몬 때문에 가슴도 뛰고 얼굴도 화끈 달아오르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을 보호도 하지만 괴롭히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옛날에 스트레스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폴스키라는 학자가 얼룩말을 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넓은 초원에 얼룩말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자, 이때 스트레스가 있나요? 없죠. 아주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밀림의 왕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얼룩말을 쫙 째려봅니다. 이때 얼룩말은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펑펑 나오면서 호르몬이 부신해서 빠져나오겠죠, 호르몬이. 그러면서 얼룩말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자, 내가 얼룩말이다 생각하고 뭐 하시겠어요? 도망간다. 첫 번째. 만약에 도망갈 상황이 아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싸워야죠.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든 싸우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폴스키가 뭐라 얘기했냐면 도망갈 것이냐 싸울 것이냐, fight 싸울 것이냐 또는 도망갈 것이냐, fight or flight reaction. 스트레스 반응의 첫 번째 단계는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싸우는 애들은 이렇게 싸우죠. 예. 도망가는 애들은 또 잘 도망가요. 만약에 싸우는 애들은 대부분 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이렇게 약육 강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애들은 잡혀먹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잘 도망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화를 다시 되찾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정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필요했을까를 한번 이 경우를 보시면, 자, 우리가 싸울 때 하고 도망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시죠. 예. 또 힘이 필요하죠. 에너지와 힘은요,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에 있는 힘을 쓰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부신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호르몬이 나오면 그것을 싸우면서 쓰든 도망가면서 쓰든 일단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던가 아니면 도망가던가.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소모가 돼요. 호르몬이. 그래서 평화를 되찾으면 호르몬이 다 소모된 상태고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신경성 위장병이 없대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다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저희 같은 인간에 있습니다.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예. 우리들은 어떤 때 스트레스를 받나요? 자, 보세요. 너무 일은 많아. 할 일은 많고. 회의할 때는 막 상사한테 깨지고, 어디 급히 가야 되는데 차는 막히고. 자, 이럴 때 우리도 몸에서 똑같이 부신해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한번 붙으실 건가요? 한번 싸울 수 있나요? 아니면 거꾸로 한번 도망갈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야 돼요. 받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호르몬이 부신해서 나오면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이 그림처럼, 자, 이거 보면서 공감하시는 여자분들 많을 겁니다. 갑자기 단 게 땡기죠? 예, 갑자기 이 여자처럼 초콜릿을 먹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단 거만 땡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땡겨요. 밀가루가 땡기죠? 예, 이런 음식들이 막 먹고 싶어집니다. 이게 다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그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근육 긴장이 오죠.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고갈되고 근육 긴장이 오면서 뭐가 오냐면 그 다음엔 두통이 와요. 어깨가 쪼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요. 힘들어져요. 이렇게.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이렇게 뚜껑이 날아가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뚜껑이 날아가는 현상이 생겨서 많은 환자들이 힘들어하신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그때 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휘둘린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이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서 이상이 없어요.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만성피로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 아프고 뭐 맨날 아픈 분들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를 해요. 근데 종합병원 가서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를 하면 부신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를 하면 다 정상이 나와요. 거기서 병이 나올 정도면 그거는 부신에 무슨 종양이 있던가 뭐 이 정도 병이 돼야 돼요. 큰 병. 근데 그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검사를 하냐면 타액 있죠. 침. 타액으로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액으로 호르몬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존이 보이시죠? 이게 정상적인 정상존이에요. 타액으로 그 하루에 4번을 받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해갖고 밤까지 4번을 받게 되는데 4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환자 건데 보면 이분은 거의 정상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이 정도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보면 아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에 많은 증상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전에 여자분이에요. 20대. 근데 외국에서 유학 도중에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성분들 여기 계시지만 여드름만큼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잖아요. 얼굴에 뭐 나면. 그래서 더 받아요, 이제.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드름 생기고 더 받고 더 받으니까 또 더 생기고 계속 악순환을 돕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생리가 끊겨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중간에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병원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종합병원을.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검사도 하고 뭐 다 했어요.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데 여드름이 받을 때만 조금 들어가다 다시 나와 계속. 한의원 다니고 뭐 계속. 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거의 6개월 이상을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소개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검사가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예요. 타액 검사.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다. 결과가. 결과를 보이시나요? 지금 잡히지가 않죠, 위에. 그래서 이 환자를 스트레스를 떨어뜨려주는 치료를 합니다. 물론 많은 방법을 동원하죠.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양적인 것, 뭐 많은 생활요법. 그래서 2달이 지나니까 다시 생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3달 만에 다시 유학을 갔어요.
잘 지내고 있죠. 이런 식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증상들을 호소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잡히지가 않아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런 분들이 종합병원을 다닙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검사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종합병원에서 병 치료하는 거는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병이 안 나오니까 문제죠, 지금. 병이 나오면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면 잘해요. 병이 안 나오는 환자니까 문제예요. 근데 병은 안 나오는데 건강하진 못해. 중간에 있는 환자들, 중간에.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계속 검사해도 이상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스트레스성이다, 그 얘기는 해주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이 없으니까 정신과를 의뢰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환자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럼 환자들이 환자 취급을 계속 못 받으니까 병원을 돌게 돼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똑같이 얘기를 듣다 보면 환자분들이 나중에는 선생님도 환자 취급을 안 하지만 환자도 선생님 취급을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취급을 안 해주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심리학적 전문용어로 쌩깐다 그래요. 완전히 서로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이런 기능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아파지는 것이 높은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치료를 만약에 못 받는다,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부신의 호르몬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짜고 짜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그럼 호르몬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는 순간이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훨씬 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훨씬 더 오래된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화병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젊을 때 시설이 엄청 했어, 엄청 고생했어, 내 몸 다 망가졌어, 지금 항상 아파, 병원에 가면 이상 없대, 화병이라 신경성이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분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위에 외인수가 꼭 있어. 외인수가 하나씩 꼭 있는데요, 특히 40, 50대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외인수는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 남성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요즘에요. 직장인들 많습니다.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 많이 찾아오십니다. 젊은 분들도 굉장히 와서 검색해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왼수는 누굴까요? 네, 다 잘 나오네요. 훌륭한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제가 이런 환자들 보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마음의 면역을 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 우리가 몸이 좋아지려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신 호르몬도 중요한데요, 뇌 호르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뇌 호르몬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뇌는 이렇게 생겼어요. 직장인들 뇌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뇌 호르몬 중에서 중요한 뇌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도르핀하고 도파민입니다. 다 아시죠? 엔도르핀은 언제 나와요? 즐거울 때, 기쁠 때. 도파민은 모르시죠?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좀 생소한가요?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도파민. 네, 도파민이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것 같은데요. 뇌호르몬 중에 중요한 건데, 도파민이 일단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 특징이 어떠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일단은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요.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파민이 많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아마 도파민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파민이 떨어지면 사람이 느려져요. 그리고 행동도 느려지고 자꾸자꾸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도파민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
물론 병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가 있지만 적당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맨날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도파민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요, 새로운 변화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를 만나는 사람들은 도파민이 떨어지질 않아요. 잘. 우리 어떤 분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맨날 출퇴근길 때 똑같은 길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많죠. 한 번쯤은 돌아도 가보고. 자,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도파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재밌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미국이 한 1930년도에 켈빈 쿨리지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하루는 양계장 시찰을 갑니다. 시찰을 딱 갔더니, 양계장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잠깐 브리핑을 받고 있는 동안에 영부인이 먼저 양계장을 구경하러 갔어요. 간 사이에 옆에 관리자가 따라갔겠죠. 딱 따라갔는데 이 양계장 안에 있던 한 수탉이 굉장히 그 낯뜨겁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암탉하고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영부인이 그걸 처음에 쓱 지나가면서 봤어요. 좀 이따 또 보니까 또 교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수탉이. 그러니까 이제 영부인이 그걸 보고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수탉은 교미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냐고. 그때만 그 옆에 있던 관리인이 그럽니다. 쟤는요, 하루에 12번도 더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영부인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갑자기 기분 나쁜 표정을 지면서 잠시 후에 우리 대통령한테 그 얘기 좀 꼭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따 대통령이 가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기분이 나쁜 거야. 그걸 딱 보더니 그 다음에 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 수탉은 한 암탉만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매번 파트너가 바뀝니다. 영부인한테 그 얘기 좀 꼭 좀 전해주세요. 이게 바로 굉장히 유명한 도파민을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일화예요. 거기에 나오는 일화인데 여기서 뭘 뜻하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떤 수탉과 암탉을 비유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도파민을 성호르몬으로 분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뇌에서 나오는 뇌 호르몬이면서 우리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남자분들 눈빛이 좀 이상해집니다, 지금.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혹시 강의 끝나고 나가시면서 뭐 새로운 클럽이나 이런 데 도파민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예, 그러신 분들 없죠?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계속 맞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집에 있는 가구도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시고, 책상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뇌호르몬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호르몬이 활성화되고 부신호르몬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우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 몸속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인드, 에너지, 나의 모든 기능들이 맞아야 돼요. 호르몬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잘 웃죠. 예, 이렇게 잘 웃습니다. 아기가 아주 이쁘게 웃고 있어요. 자, 이 옆에 보시면 또 예쁘게 웃고 계신 할머님이 계세요.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네? 네.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닮았죠? 네, 많이 닮았죠? 예. 웃고 있기 때문에 닮은 것 같아요. 이 웃음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시 후에 드릴 건데, 과학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환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너지가 긍정적이에요. 들어오면 분위기가 환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야 환해져. 자, 여기서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갑자기 웃으면서 누굴 쳐다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에만 보시고요. 이 나가야 환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와야 환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고요. 마음의 에너지 이전에 내 호르몬이 다르고
나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다르고 내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요, 마음의 에너지가 그 사람을 좋게 변화시키고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요, 이 간호사가 이 중환자실 있잖아요. 신생아 중환자실은요, 정말 하룻밤에도 몇 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서 이 규정상 이 간호사가 한 인큐베이터 안에 2아이를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짓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는 왜 그 건강한 아이를 그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었을까요? 그 간호사 생각에는 그 아이가 둘이서 같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어떠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2아이가 접촉을 하면서, 포용을 하면서 접촉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죠. 이 얘기는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3가지 열쇠를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열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뭐죠? 이게? 개죠? 정답 잘 나옵니다. 어디 가니까 뭐 말이다, 뭐 또는 흑염소다, 뭐 이런 물도 있는데 이게 개입니다. 개가 있고 종이 있죠. 예. 그리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파블로프는요, 개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죠? 종을 치면서 먹이를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건반사를 걸어놓고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쳤는데도 개가 침 흘리는 걸 보고 조건반사 실험을 했습니다. 이 조건반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인간들도요, 감정이 조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사랑이랑 같이 행복하게 들었던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갑자기 길거리 가다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행복해지시죠? 갑자기 화난다고요? 네. 아픈 상처가 있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걸려 있어요. 또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가다 보면 국기 하강식 할 때 이렇게 길거리 서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했던 시대에 살았잖아요. 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대충 나이 나옵니다, 지금. 네. 이거 했던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도 애국가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조건반사 걸려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전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데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조건이 뭔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기분 나빴던 애랑 말투가 비슷하다든가 습관이 비슷하다든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조건 속에서 내 감정이 휘둘리고 있어요. 계속 평소에. 근데 그 조건이 언제 걸렸었고 그것이 언제 그 조건에 대한 게 방아쇠가 당겨지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감정이 휘둘립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조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행복 조건을 만들자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만드냐면 앵커링이라는 거예요. 앵커링은요, 닻을 내린다는 뜻이죠. 조건을 건다는 뜻입니다. NLP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심리치료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앵커링은. 그래서 이 앵커링을 통해서 조건을 만들자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내 몸에 조건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몸속에다 가지고 언제든지 꺼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제가 쓴 책에, 이 책은 제가 소설 형식으로 썼습니다. 사실 이 QM의 이론을 이론서로 쓰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 같아서 소설 형식으로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여자예요. 미진이라고 하는 직장인인데, 그 직장인이 직장생활 하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 힘들어가는 과정을 QM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과정을 제가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이런 기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기법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QM의 이 앵커링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이번 주말에 기분 좋게 영화를 딱 봤어요. 영화를 딱 보는데 영화 속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쫙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싹 전일이 보면 확 느껴지고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이 쫙 올다가 가죠. 그 감동이 느껴지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에너지예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그건 전기보다 수돗물보다 더 아까운 에너지예요. 내 몸속에. 그 에너지를 내 몸에 어딘가에 심어놔야 돼요. 조건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거냐면 항상 이렇게 겁니다. 왼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평소에 이런 동작을 잘 안 하잖아요. 왼손을 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걸어요. 조건을. 그래서 감동이 쫙 올라가는 순간에 딱 잡아요. 그래갖고 쫙 올라갔다가 몇 초 후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쯤에 탁 풀어요. 이렇게 한번 건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생활하다가 보면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몸이 좀 피곤하면 이제 반신욕도 하잖아요. 반신욕 하면서 음악을 탁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또 탁 걸어요. 걸었다가 또 탁 풀어요. 또는 음악, 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당에 다닙니다. 캐톨릭 신자예요. 기도 중에도 정말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행복한 마음을 느낄 때.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몇 초 안 되는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에너지를 버리시면 안 돼요. 몸에다 어딘가 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걸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셔도 돼요. 이것도 좋고, 어떤 분들은 귀를 만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먹을 꽉 쥐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뒤를 만지는 분도 있어요. 자기 몸 어딘가에다가 이 행복의 단추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고 기분이 안 좋을 때요, 심호흡을 딱 3번 하시고 눈 감고 불러오세요. 평소에 걸어놨던 이 조건을. 그러면 기분이 그때의 행복한 감정으로 1, 2분 만에 바뀝니다. 예. 이러한 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첫 번째 행복 열쇠예요. 다 하실 수 있죠? 네. 어렵나요? 예.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도대체 이거 뭐 행복한 순간이 와야 걸지 이거 뭐. 네?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뭐 영화를 봐도 뭐 감동이 와, 뭐가 와, 음악을 들어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그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서 오시는 분들은 최근 5년, 10년 동안 한순간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상으로 할 수 있어요. 상상으로. 실제로 저는 진료실안에서 합니다. 상상을 해요. 그래서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행복을 못 느껴본 사람을 상상을 통해서 10분 동안에 행복을 끄집어내서 앵커링을 걸어버립니다. 예. 그런데 상상을 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참 쉬워요. 자녀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대부분 다 걸립니다. 예. 대부분 다 걸리고요. 그리고 그 상상도 오감을 이용해서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감. 우리가 상상 연습 많이 할 때 우리 레몬 상상 많이 하잖아요. 해보셨죠? 예.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레몬이 한번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손 한번 올려보시고, 레몬이 반 잘라져 있습니다. 자, 이거 딱 잡았어요. 입에다 탁 넣으세요. 자, 침 나오시는 분. 네. 그래도 여기는 굉장히 감정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 정도에서는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이제 오감을 이용해서 한번 침을 한번 나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손 딱 올려놓고, 자, 한번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무게감을. 자.
눈 감으셔도 좋습니다. 예. 자, 레몬의 맨질맨질한 이 노란색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노란색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맨질맨질한 그 감각을 한번 손으로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오돌도돌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싹 만져보세요. 그러면서 레몬을 얼굴 가까이 가면서 얼굴 볼에다 한번 대보세요. 차가운 볼에다 한번 살짝 대보세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세게 짜보세요. 짜면서 토도독 튀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토도독 튀면서 얼굴에 한번 튀겨보세요. 얼굴에다가 차갑죠? 튀는 거 한번 바라보세요. 노란 물이 탁 튀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한번. 자, 냄새 맡으면서 혀를 한번 살짝 대보세요. 혀를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오감을 이용해서 했는데도 침이 안 나오면 저희 병원에 예약하시기다. 치료받으러 오시겠죠? 네. 오감을 이용하는 거는요, 머릿속에서는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사실은 전문가 같은 분들이 최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옆에서 말로 계속 오감을 얘기해 줍니다.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앵커링을 걸어버리면서 찾아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환자가 아니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환자가 아니니까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고 정말로 뭐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 보시다가도 이렇게 행복한 감정이나 편안한 감정이나 그런 감정이 있으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엄청난 에너지예요. 저의. 그거 에너지 낭비예요. 그냥 놓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거셔야 됩니다. 어떻게 거죠? 앵커링? 예. 하실 수 있죠? 네.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열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성형외과 의사예요, 원래는. 근데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고요. 그 책 내용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과학적 실험에 따르면 우리의 신체가 완전히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두려움, 분노,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언제가 가장 근육이 이완되나요? 잠잘 때? 또? 편안하게 사우나 할 때? 반신욕 할 때? 자,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편안하게 온몸이 완전히 늘어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온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분노가 끓어오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조건마다랑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육이 수축된다고 했잖아요.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인 근육 패턴이 생겨요. 우리 몸에. 근육 패턴이 긴장된 패턴으로 바뀝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근육이 당겨지고 그런 상태의 마음 상태하고 이 근육의 이런 상태하고 조건마다 걸려 있어요. 표정도 마찬가지, 표정도. 우리가 안 좋은 표정을 짓죠? 얼굴에 지루한 표정. 이 표정 근육이 한 80여 개 되는데 이 표정 근육도 마찬가지로 지루함, 좌절감을 표현하는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 표현한 그 표정과 그 감정 상태하고 평소에 항상 조건마다 걸려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표정과 그 근육 상태를 깨주지 않는 이상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얼굴의 근육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거울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아침에 웃으시면서 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표정들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거울 보시고 이 상태로 한번 슬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날 건데 혹시 나면 슬픈 생각이 나면 입꼬리가 저절로 떨어집니다. 저절로 떨어져요. 조건마다 걸려있는 걸 깨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 열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저희 환자들한테도 항상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스트레칭인데요. 제가 QM 릴렉스 테크닉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QM 릴렉스 테크닉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하는 릴렉스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릴렉스 테크닉이 그냥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조건마사를 깨주고 근육이 이완됨으로써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참 쉽죠? 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사회적인 성공하신 분들, CEO 이런 분들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긍정적인 분들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한두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24시간이 머리가 아프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10분 스트레칭 할 시간도 없어요. 네. 그 시간을 만드는 거는요, 시간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 순간에 치료가 시작됩니다. 예.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 시간에 근육 풀어주고 다 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QM을 다 실천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 예. 자기 마음의 힘을 관리하고 있어요, 다. 이미 다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것 활동이 없으면서 강력하게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일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 치료가 잘 됩니다. 훨씬 더. 예. 마음의 힘을 길러내는 두 번째 열쇠. 참 쉽죠? 예. 이거는 꼭 한번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시고 2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뇌의 특성 중에서 넘버 7 기억나시죠? 동전을 아까 7개까지, 여기는 9개까지 맞추셨고, 필터링이 다르다라는 거, 그것이 그 필터링된 겨우 작은 정보가 나의 마음을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필터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소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신 호르몬 아까 기억나시죠? 얼룩말, 그 다음에 뇌 호르몬 도파민. 여기 남성분들 도파민 때문이야 하면서 나가지 마시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의 열쇠 3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앵커링, 그 다음에 몸에 이완시켜주는 거, 근육을 이완시켜주시는 거, 얼굴 표정에 조건만사를 깨트려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동료를 위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 이것이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열쇠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치기 한 10분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요, 의사가 되기 전에 작곡가였습니다. 굉장히 썰렁해지네요. 아무도 안 믿는 이 눈치.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분위기야, 이거. 그러실까봐, 못 믿으실까봐 제가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은요, 제가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의협신문에 그 한 면을 장식한 적이 있는데요. 의사들 중에서 특이한 의사 100명을 매주마다 소개를 해가지고, 그걸 모음을 가지고 의사 백인백색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그 의협신문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제가 작곡을 어릴 때부터 쭉 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이군요. 작년에 제가 독도 관련 행사에 발표한 주제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분들께 그 주제곡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비밀내 활동을 해왔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는 딴 건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중에 어느 기자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원장님은 왜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진료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 기자님이 저보러 여러 개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더 좀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4가지 활동이 결국은 한 가지라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제가 작곡을 하고 곡을 쓰면서 내가 쓴 이 곡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씁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책을 사실 기획을 3년 정도 하고 쓴 책인데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마음의 힘을 좀 믿고 깨닫고 그것을 길러나가서 정말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썼어요. 진료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진료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은 일반적인 진료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환자 한 분 한 분을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힘든 그 환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이 강의는요, 정말 변화 속의 백미입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강의 속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 계신 훌륭한 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좀 드리고 이런 열쇠들을 드림으로써 그 열쇠를 가지고 정말 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들께서 더 큰 변화를 씨앗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일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래도 나는 정말 좋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태어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사실 인생이 변하려면 습관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습관이 변하려면 행동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행동이 변하려면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는데 저는 오늘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생각이 변하려면 내 호르몬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마음 에너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설계 이야기입니다. 설계의 인생은 보통 40년 아니면 70년입니다. 보통 40세가 되면 설계의 부리가 점점 자라가지고 자기 심장을 찌릅니다. 날개가 무거워져서 더 이상 날 수가 없고요. 발톱이 두꺼워져서 더 이상 먹이를 낚아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부분 4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변화한 설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한 설계는 무거운 날개를 이끌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절벽 끝까지 올라가서 절벽 끝에다가 부리를 찢습니다. 언제까지 찢는지 아십니까? 그 부리가 부러질 때까지 찢습니다. 부러지고 나면 몇 주 동안 기다립니다. 부리가 새로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온 부리를 가지고 자기 털을 뽑습니다. 발톱을 뽑아요.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새로운 발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6개월간의 변화를 거쳐서 30년 이상을 다시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설계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소통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설계의 인생 속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변화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